이제 마지막 우리 그 국회 대국회 건의문 다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번 쭉 검토하시면서 종합 토론에 그야말로 융합적인 그런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한번 안 읽어도 되겠죠? 각자 읽어보셔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국회 건의문 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 악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대학의 대응 전략과 대학 교육 혁신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들은 2017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여해 4개월간 6회의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며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대학의 미래지향적 위상을 새롭게 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법, 제도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바이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등의 기술적 진보와 관점을 공유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찰하는 국가적 로드맵과 전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학 간 산학협력을 넘어 산학 일체로 나아가야 하며 대학 특성화를 바탕으로 학, 연, 산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아울러 대학 창업과 벤처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 1.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창의적이고 다양한 혁신, 융합교육을 기획, 추진하는 대학들을 제약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정책에 대학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새로운 대학 모델 창조에 노력해야 한다. 1.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이 절실하며 대학 구조 조정이나 평가 등에서도 규모나 지역, 설립 이념,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 1.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방향의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현실적 정책 수립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 2017년 6월 9일 대학 경쟁력 네트워크 UCN 2017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일동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참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공유 경제에 대해서 발표하신 내용 또 교육 미래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제도 어떤 개선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종합적으로 순서 없이 함께 믹스해서 토론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총장님들 또 부총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개진하는 사이에 시간이 한 5시 40분이나 50분 시간 되는 대로 만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장님들은 회의는 계속 진행 중이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느 총장님 먼저 테이프를 끌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상당히 이렇게 지명해서 딱 얘기하셨던 한국외국어대학의 김인철 총장님. 네. 우리 이건 안양옥 이사장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우선 저희 서밋의 건의문은 6월 9일까지니까요. 지금 아주 적합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혹시 뭐 앞으로도 오늘 회의 또 다음 회의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엔 바로 현장 제출입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번 보시고 정리해야 오늘 이제 말씀하실 수 없고 가셔가지고 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제가 늦게 와서 저 앞에 발제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뒤에 안양옥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말 기업, 학교,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재단, 정부, 그다음에 대학과 관련된 연구소, 이 여러 기관들의 단체들의 또 대학과 대학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 4차 산업의 불확실성 시대에 조응해 나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연구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그 연구재단이 역할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기업이나 관련된 재단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외대 총장이니까 이 상생을 조금 우리 외대의 특성에 비추어서 본다면 국제화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재정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나기를 막고 인프라를 더 확대한다든지 또는 뭐 건물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모 신문에서 QS 이 월드, 그러니까 세계 QS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의 대학들 순위 4위를 중국 대학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중국 대학들은 상승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대학들은 정체하거나 아니면 낮아지고 있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상생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적인 관점에서 상승도 생각,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또는 지역 내의 상승도 생각해. 저는 이제 한국 대학들이 다른 국가에 관련된 대학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저께 북경외대에서 동경외대, 북경외대 그리고 상하이 외대 총장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 총장들 많이 왔습니다만은 결국 북경외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국외대와 동경외대가 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하기를 이제 아시아 엘무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업하고 그 협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간의 상생을 통한
수익의 창출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북경 외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그 사이버 그 무크를 개발합니다. 한국외고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버 과목들을 개발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과목을 중국 학생들에게는 중국어로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가르치고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세계 언어를 이 세 가지 언어를 아시아의 세 가지 언어를 다 가리키는 이제 셈이 되는데 이게 시장이 16만 정도, 16억 명 정도 됩니다. 중국이 13억, 일본이 한 2억 가까이 되고 우리 한국이 한 5천만밖에 안 됩니다만은 거기다가 또 그런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시아의 이것을 우선은 이 3개 국가의 언어를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아시아 엘묵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제 확장해 나간다면 아시아인들에게 이 세 가지 이 동양의 가장 중요한 언어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 가져서 그것을 학교의 인프라를 개발한다든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제가 했었고 양교의 총장과 상효회대 부총장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것들에 대한 논의를 그다음에 한국외대에서 만나서 하자 하는 합의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외국 대학들과의 상생과 그 상생을 통한 수익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체로 그 말씀들의 논의에 들어보면 그 무게 중심이 이공계로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학과 이학 중심의 그러니까 AI라든지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외대를 비롯한 인문 중심적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문 중심적 대학들은 4차 산업의 이 큰 흐름 속에서도 이게 이제 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4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경제 용어로 하면 이게 뉴 이카노미랍니다. 신경제 체제가 지금 밀어닥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인문 중심적 융복합을 통해서 4차 산업의 거센 물결에 맞설 수 있고 또 그 4차 산업의 거센 학문적 이 수요에 맞는 대학들, 공학 중심적 대학 또는 이학 중심적 대학 또는 뭡니까 의과 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조금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대와 인문 중심적 대학들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융복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거센 파고를 넘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인문 중심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대학 순위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문 중심적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생이고 상생을 뒤집으면 수익률 창출입니다. 대학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정부에 지원하지 않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비용이 사실은 다 목적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의 재정 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작용을 하기보다는 이미 그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학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재정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대학들이 이 나름대로 특성을 활용하고 그 특성을 가진 대학들이 관련된 기업과 서로 협업하고 하는 그런 수익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 매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외고대학이 뭐 할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학교 수입에 학교 총 예산의 한 15% 이상을 1년에 벌어들입니다. 물론 순수익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벌어들이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업의 전문가들을 해외에 파견할 때 그 기업 전문가를 위한 이 단기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기업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럼 이제 일종의 상생이 될 겁니다. 기업은 외대에서 아이디어와 지식을 배워나가고 저희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요. 또 뭐 한국외고대학의 사전을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오픈을 시켜주면서 거기서 그 이제 활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다시 우리 학교에 그걸 수익으로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큰 재벌 기업의 휴대폰 그 공장에 보면 16만 이상의 베트남인이 거기 움직이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외고대학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뭐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역할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4차 산업의 그 도래가 대부분의 대학의 위기가 되고 또 일부 대학들에게는 오히려 그 가속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만은 저희 한국외고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상생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과의 그런 특성이 유사한 대학과의 상생까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하실 수 있고 뒷부분으로 가실수록 좀 짧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중에는 아마 1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신 총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숭실대학의 정진강 부총장님입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큰 주제는 하여튼 상생 또 융합 시대적인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융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연 그 융합의 본질이 뭘까, 그 교육의 핵심이 뭘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두 개의 학문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융합이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융합도 이제 초보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서 사실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좀 좌표를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선 우려가 됩니다. 저희 대학도 뭐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로 해서 137명의 모집 단위로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를 만들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1+1, 그러니까 주전공을 2학년에 찾아가지만 반드시 그 융합 전공을 하나씩 가져가는 구조. 그다음에 40여 개 학과가 있는데 모든 학과가 하여튼 그 전공 교육 역량 로드맵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또 모든 학과가 기본 전공에 충실하면서 하나의 융합 전공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취업 혹은 일자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융합형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학제를 흔들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학생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화공 전공보다는 화공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전공을 한 사람에게 무슨 베니핏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채용 구조가 가져간다면
훨씬 대학에서의 융합 교육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한 개 전공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2개 전공을 하느냐에 대한 퀘션 마크를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 제가 보기엔 그 핵심은 아마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대학의 융합교육이 어떤 평가 혹은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융합으로 갔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부족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해 주느냐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학에서 하나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존의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일명 스타트업으로 얘기되는 창업 인재를 좀 양성하자. 그래서 이제 모집 단위에서부터 창업에 친화적인 학생을 선발하고요.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전공 로드맵도 하여튼 창업과 연관된 전공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7+1 제도를 챌린지 시미스터 도전 학기제로 재편해서 기존에 무슨 그 교환 학생이라든지 혹은 인턴십이라든지를 떠나서 창업에 나름대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학제로 인정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은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융합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그리고 융합을 통해서 정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양성 과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융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어프로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호원대학의 강희성 총장님 마이크 드리죠. 예, 저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다 풀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도권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실습 수업을 디자인 학과라든가 예체능 쪽에 실용음악이라든가 이런 학과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국 아이들이 유학으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실습장을 빌려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200명씩 와서 배우고 싶다 이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시골에 있는 학교로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아이들인데 서울에서 하고 싶다 한 달을. 그러면 우리 지방학교가 서울에서 수업장을 허가를 해달라. 안 됩니다. 지방학교는 지방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업을. 그런 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연대, 고려대학교, 외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와서 다 수업을 하고 다 학점을 따갑니다. 그런데 외국 학생들 유치해가지고 지방학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음악과가 강하거든요. 중국 아이들이 K-팝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서울에서 이런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 같은 군산에 있는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잡아서 유학을 시키려면 어렵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학년 정도 돼가지고 3, 4학년 넘으면 이 아이들을 현장에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예술 분야에서 있는 아이들은 저녁에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이 얘네들은 밥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실습장을 서울에다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습장을 주면서 공연도 시키고 실습 수업도 하게 하고 그런 걸 풀어줘야 되는데 모든 규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지방대학 학생은 지방에서만 수업해야 된다. 이런 게 수도권 정비법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 유학생이 수도권 정비법에 걸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전 아이들은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대전에서 썸머나 윈터를 시키고 경기도 수원 뭐 경기도 아이들은 경기도에서 썸머나 윈터를 시키고 방학 때 서울 아이들은 서울에서 썸머나 윈터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안 있어도 돼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집에서 다녀도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 규제가 아주 갑갑한 규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뭐 미래를 뭐 어떻게 대학이 간다 뭐 이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 유학 받는 것만이라도 그냥 탁 풀어서 어디든지 다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관광에 나가면 제주도에서 교육시켜도 되고 강원도에서 교육시켜도 되고 지방에서 해도 되고 서울에서 해도 되고 이 수업장을 막 풀어줘라.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앞으로 미래의 대학도 되고 이렇게 되지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 학생은 지방에서만 교육해야 된다. 그런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몸에 딱 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다음 장순웅 한동대학의 장순웅 총장님. 예, 저는 좀 이 4차 산업혁명하고 그 오늘 또 공유경제 이런 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아주 큰 변화가 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거를 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잘 인식하고 이제 그걸 대비하는 게 이번 UCCN에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CCN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뭐 웬만한 그 전문직 서비스가 다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에 의해서 다 이렇게 뭐 의료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금융 이게 다 뭐 바뀌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카피할 수 있다. 데이터만 있으면 다 인공지능으로 다 커버가 되고 또 기존 제품은 뭐 오늘 3D 프린터라고 했지만 카피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중국에서는 뭐 카피 웬만한 물건은 뭐 심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카피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그건 인기가 없는 제품이니까 뭐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뭐냐면 앞으로 모든 서비스와 모든 제품이 정말 그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터나 이런 걸로 통해서 다 이렇게 바뀌는 시절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되면 거기에 더 심각한 그런 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모든 서비스 제품 때문에 뭐 일자리도 줄고 여러 가지 하지만 공유 경제가 온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공유 경제가 오면은 기존의 자동차가 뭐 미국에 2억 5천만 대가 있는데 이게 뭐 자율 자동차 플러스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자동차에다가 셀프 드라이빙 카에다가 공유 경제까지 하면은 앞으로 차는 4천만 대만밖에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운전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대신 이제 차 한 대당 달리는 마일리지는 뭐 한 5배 10배로 는다 이거죠. 5배가 정도 늘면은 거꾸로 자동차 수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앞으로 굉장히 아주 커다란 이제 그래서 제품 수도 생산량을 하드웨어는 또 많이 줄 거다. 이제 그런 거에서 저는 오늘 좀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앞으로 교육이 진짜 창조적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다 뭐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터로 다 카피가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창조적인 교육을 해요. 사실 저는 창조 경제가 뭐 지난 정부에서 해서 그런데 진짜 이제부터 4차 산업에 필요한 게 창조 경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그러니까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인공지능이 쫓아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산업, 창조적인 교육이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을 갖다가 자꾸만 이제 공유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공유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막 합쳐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약간 보니까 뭐 대형화시키고 이런 거는 사실상은 너무 뭐 붕어빵 같은 인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각자의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 필요한데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강조한 거는 앞으로는 아까 제가 공유경제까지 합치면 미국의 자동차가 2억 5천만 대에서 5천만 대만 있으면 된다. 아마 세계에서 그러면은 뭐 자동차뿐이 아니라 뭐 이득이 많다 그러죠. 뭐 파킹 스페이스도 그렇고 기름값도 세이브되고 뭐 그런 시대로 가는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시 플랫폼과 이 소프트웨어를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래요. 아까 뭐 김인철 총장님 또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는 꼭 이공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 중요하고 또 언어 능력이 중요하고 또 검색 엔진 같은 게 다 언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사실 구글이 그 야후라는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검색 엔진을 훨씬 더 친화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스펠만 틀려도 안 됐었는데 야후라는 한 10년 앞서간 걸 구글이 따라잡은 게 구글 서제스트라는 것 때문에 이제 따라잡았는데 근데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도서관 학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학자였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인문학한 사람도 구글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기여를 했던 거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거를 갖다가 도서관에서 뭐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걸 잘 찾아주는 그런 도서관 학자였다. 요엘 마르크라는 사람 얘기가 왜 구글이 10년이나 앞서가 있는 야후를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이 세계 챔피언이 됐나 이거 보면은 인문학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에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는 뭐 인문학이다 저는 이공계지만 이공계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학과 이공계를 이렇게 결합한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아까 정 부총장님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저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앞으로는 한 분야의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다양한 분야를 과목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우리 한동대 같으면 모두 두 융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 그런데 요즘 이제 한 가지 한동대가 3년 전서부터 하나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도 하겠다고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무슨 제도냐면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들 뭐 전공이라 생각하는 과목들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저희들은 좀 A에서부터 F 그레이드를 맞게 하고 뭐 자기 선택하고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이건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융합을 하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많은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유능합니다. 사실은
성적이 A, B, C, D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성적보다는 더 다양한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훨씬 연구는 잘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과 학생인데 내가 전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없으면 그거를 그 학교에다가 들으면서 패스 앤 페일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기가 전공이 아닌 거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시행을 한 3, 4년 해보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특가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융합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융합은 뭐 가장 창조하는데 좋은 없는데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는 융합밖에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한 제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어느 총장님? 예,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김기영 총장님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조그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홍남석 대표님이 공유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문가셔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공유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란 것은 뭐 유형의 것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무형의 것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학 사례 조그만 거로 공유라는 게 사실 그 총장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학의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학과에 있는 장비를 공유하는 문제, 이거 사실 잘 안 됐어요. 사실.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인 생각이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특히 대학 공간의 활용도랄까, 우리나라 그 여러 그 기관이 있지만 가장 대학이 떨어지는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공부는 꼭 도서관에서만 해야 되고 강의는 꼭 강의실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 허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융합 공유 좋은데 우선 그런 것부터 좀 그 개념부터 좀 허물어 가야지 우리가 이 큰 걸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융합을 또 하고 그다음에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창업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경향이 어떠냐? 학생들의 경향은 저는 안정 추구형이 대세라고 봅니다. 전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뭐 국가 경제도 뻗어놨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굉장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안정 추구형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자꾸 창업,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게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좀 헐어지게 되고, 또 특히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위주로 다 한다고 하니까 벌써 노량진 공무원 학원이 벌써 10,00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안정 추구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해서 자꾸 새로운 도전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봐요. 저도 뭐 대안은 지금 없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건의문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 지금 현재 제가 금방 뭐 말씀드린 거 연관이 있지만 일자리를 굉장히 제1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건의문에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례 중심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가의 지금 뭐 자원의 공유, 또 대학 간의 서로 상생, 협력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강해졌었고, 또 특별히 금년도 초에 2주기 구직의 평가가 발표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가점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최근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형식상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학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잘 돼야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간 자원의 공유에 대해서 우선 이제 국책 사업을 통한 자원의 공유, 그 부분은 그래도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고교교육 정성화 사업, 저희 대학이 주도해서 전국에 9개 대학이 함께 실시해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어떤 국책 사업이고 자금이 그 대학에 나누어지고 또 대학의 이익이 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과는 기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국책 사업으로 위협 사업을 지금 4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대학이 함께하고 있고 저희 대학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4개 대학에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 주고 여성공학 인재 양성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특성 있는 것들을 중심한 가운데 공학도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강의를 듣게 만들고 또 함께 워크숍도 하게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비교적 그래도 협력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참여할 이유가 있다. 내게 이익이 있다. 그것이 학교든 참여 교수든 또 수요자 학생이든 그 동기부여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과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동기부여가 확실해지지 않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발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우버 택시 왜 잘 됐을까?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으로 급성장했을까? 또 에어비앤비 왜 그랬을까? 그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여하면 내게 이익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 간의 자원의 공유가 분명히 절실한 것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늘 효과도 분명하지만은 현재 우리 대학사회 속에서는 동기부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 여기 김미영 총장님 계십니다만은 4개 대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창의 융합학과를 4개 대학이 복수 전공으로 지금 지난 2월 달에 서로 총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설계해서 한 학기 준비하고 다음 학기부터 출발시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장들이 일단 기급 모임을 했었고, 두 번째 이제 교무처장들이 모여가지고 기본 방향을 정하고, 세 번째 거기 주임 교수를 정해가지고 주임 교수 미팅을 계속하고, 네 번째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4개 대학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래 이제 복수 전공으로 만들자. 그 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한 학교당 9학점 10단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개 대학이 각기 잘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니까 학생 수를 10명으로 각 학교당 10명으로 시작을 해보자. 좀 진행하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다 20명을 해보자.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숫자를 어제 미팅을 했다고 보고를 봤는데 6명씩 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하여튼 저희가 4개 대학이 복수 전공으로 36학점을 하게 만들어서 특성화시키고, 그리고 4개 대학이 함께 이제 글로벌 창업을 위해서 싱가포르 난양 공대와 지금 협력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는 과정 가운데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어려운 점은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건 동기부여가 좀 약하다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작은 동기부여 가운데 하나가 교육부가 2주기, 9주기 평가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게 작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주겠다. 또 학교 교수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반영을 해주겠다. 또 학생들에게는 하여튼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대학 사회에서 이 자원의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직은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좀 되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고, 저희 대학으로서는 지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지금 복수 전공 중심으로 한 걸 해보고 있는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 것은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 이유는 한쪽은 동기부여가 잘 비교적 돼 있고, 한쪽은 동기부여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더디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부나 또 우리 대학 사회나 또 대학 경영 측면에서나 참여하는 교수나 학생이나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총장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그동안 지적인 음식 양식만 쭉 하셨는데 이제 그 지적인 양식을 서포트해주는 물적인 양식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인 양식은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 사례 발표자 또 우리 여러 총장님들이 공유로 이렇게 하셨지만 이 물적 자원 이것을 오늘 공급해 주시는 분은 이대순 고문님, 즉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여러 총장님들의 까마득한 선배님이십니다. 젊은 형님입니다. 우리 이대순 고문님이 지금 와인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식사도 제공해 주셨으니까 건배사 해주시고, 그다음 오늘 이 가운데 양성평등에서 1대1 몫을 하는 분이 우리 세안대학의 최미순 처장님이세요. 최미순 처장님도 건배를 하시고 있다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홍남석 대표도 쭉 계시는데 공유경제를 제안하셨으니까 이 세 분이 간단히 건배사를 하시고 또 식사를 하시면서 총장님들 우통도 좀 벗고 자유롭게 그다음에 이제 쭉 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순 고문님께서 건배해 주시겠습니다. 이 건배사 네, 나옵니다. 건배사의 영광을 가지려면은 저녁값만 부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훗날 한국 대학에 큰 전환을 이루는 큰 동기부여가 됐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한국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처음 뵙겠습니다. 네, 나옵니다. 네. 저희 이승훈 총장님께서 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데 저보고 이 모임이 굉장히 좋으니까 기획평가처장으로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라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역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보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사립대학교의 총장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걸 보고 사실 감동을 받았고요. 이런 노력에 대한 성과가 이번 정부에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사립대학교를 통해서 정부가 얻어들일 수 있는 많은 효율적인 이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노력들에 힘을 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배사는 여기 계시는 우리 총장님의 노고를 위하여 건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립대학교만 모이신 거죠? 이번에는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의 사립대학 총장님의 건강과 행복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립대학교 총장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네, 우리 최 처장님이 딱 갑자기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딱 준비된
건배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홍남석 대표 건배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미국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주목을 하는 게 그 미네르바 스쿨 아주 조그만 모형의 실험적인 대학입니다. 사실은 이 무크의 주축이 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많은 대학들이 그 미래 교육을 원격 교육으로 봐서 그 무크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겼는데요. 그거를 또 깨는 혁신적인 형태가 바로 미네르바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날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그 공유 경제를 무장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우리 그 생활을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데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나누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학들이 그 종갓집 경영처럼 모든 것을 다 그 스스로 관리하고 또 건설하고 이루어내는 형태로서는 몸이 무거워서 새로운 전략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어느 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오늘 사립대학교 총장님들 모셨는데 발제자가 사이버대학 총장께서 발제를 하셨어요. 그죠? 이거 아주 특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이버대학의 콘텐츠가 사립대학 교육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떠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린 사이버대학의 그 장 총장께 굳이 부탁을 한 것은 사이버대학은 모교 오프라인 대학과 이 교과목을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대학과 이 MOU를 체결해서 해온 게 통상인데 유일하게 그 열린 사이버 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의 교수가 원한다면 그 이 열린 사이버 대학이 그 시설과 그 기능을 모든 것을 제공을 해서 오프라인 대학에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교수권을 학습권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이 선택해서 이거를 자교 학생들에게만 또는 타교 학생들에게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스스로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는 데에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두 분은 그 프레젠트 서밋의 멤버들에게 그 적지 않은 경영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공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님들 관심사에서 놓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D 프린터라는 것은 그 폭발력, 산업적 수요와 폭발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이 프레젠트 서밋 그 멤버 대학 쪽에서 관심을 보인다면 아마 HYMS 쪽에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 부담되지 않고도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런 그 이 학교 기업이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는 나중에라도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배는
역시 뭐 우리 신문사 그 이제 창사 이래 쭉 하고 있는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이 줄여서요. 국발 대발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근데 총장님과 대발이 먼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국가 발전 하면은 여러분 대학 발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발전, 대학 발전, 대학 발전. 예. 자, 그러면은 식사를 하시는데 우선 그 상의를 편하게 이제 넥타이를 푸실 분 푸시면서 지금부터 또 총장님들 또 부총장님들 자유롭게 또 마이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느 총장님 마이크 받으시겠습니까? 자원자가 없으면은 그냥 지명으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예, 우선 다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천대학의 김충식 부총장님 마이크. 예. 네. 예, 공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배웠고요. 또 실제 대학 현장에서의 그런 뭐 실험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우리 김석준 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신 이 건의문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잘 정리해 주셨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대학 정책 그리고 대학의 창업과 벤처에 대한 육성 지원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십시오. 또 대학 평가에서도 규모나 지역 설립 이념 특성화 등을 고려해서 개선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망라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만 제가 30년 언론인을 하고 제 대학에 온 지가 10여 년 됩니다만 10여 년 전부터 보았던 구호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나간 것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 하나뿐이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이준식 장관님 모시고도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했지만 그때도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뒤에 배석해 있는 그 실국장들, 과장들 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답변의 대부분이 나의 개인 생각은 있지만 이라고 해서 수년째 장관을 하시고 부총리까지 하시면서도 그 관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어떻게 그 무리의 기름처럼 좀 결례된 표현입니다만 그런 걸 우리가 같이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 서밋에서의 논의와 정말 그 절실한 경험 또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 생긴 부대의 세수를 담아야 된다고 볼 때에 과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해서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정부한테 임팩트를 주고 또 거기에서 기존의 관료 교육부 대학정책실을 비롯한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여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애써서 또 대구도 가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모이는 모임의 실효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처럼의 대학신문의 기획이 그냥 절규나
어떤 외침으로 그치지 말고 뭐 작게는 정부 또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하는 현장 그리고 또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우리 대학이 기여하고 또 살아남고 지금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모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기회의 순간이 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건양대학의 김용하 총장님, 부총장님. 예. 그 장학재단 이사장님, 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교육부에서 이제 유연학기제를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 교학처에서 이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금인데요. 장학금이 기존에는 1학기, 2학기로만 나갔는데 유연학기 제도가 도입하면은 이게 어떤 때 보면은 한 학기가 한 달, 두 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장학 제도가 혹시 그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가가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셨으니까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부총장님 아까부터 저 나가 있는데 제일 저를 조금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 공감을 좀 해주셔서 제가 완전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따가 좀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질문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유연학기제 문제가 나와서요. 지금 정책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 연구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예,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개별 학생들에게 이제 그 유연학기에 따라서 만약에 정책이 차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 지급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것까지 함께 지금 연구를 발주를 지금 했고요. 제 개인적인 사실 뭐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사실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이왕 그 질의해 주시니까 제가 새 정부 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총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현재 뭐 알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서 저희가 오늘 교육부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다들 저 연합뉴스 보시면 저 누리과정하고 뭐 얘기하는데 장학 정책 관련해서 새 정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29일 날 우리 장학재단은 별도 보고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보고하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그 공약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이 명목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나눠주니까 굉장히 불만이 상층, 중산층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민주당하고 국정자문위원회 교육부 통해서 보고하려고 했는데 저희보다 별도로 하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추구하는 명목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2019년, 18 내후년 2019년도까지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5천억씩 정액을 한다고 지금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그 아까 얘기한 취업부 상환 65세까지 그 갚는 그 취업부 상환과 연대해 가지고 생활비 이 대출을 저소득층을 해주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이제 90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학생들은 저희가 제외 일단 했습니다. 제외했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논점이 됐던 이 유형은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 억제 정책의 수단으로 보다는 본질적으로 장학 정책에 맞게 대학에 이 골고루 이 분배를 하고 동기 유발 요건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속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학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옥죄는 수단화가 아니라 동기 유발을 시키는 또 그것을 균등하게 이렇게 대학의 내부 경쟁력을 그래 하나의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시킬 수 있는 대학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건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지금 2.5%인데 매년 0.25%씩 낮춰간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간부들하고 그 민주당 정책보좌관 공약팀에 들어갔던 보좌관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 별로 전문적 식견이 없어갖고 그냥 공약 상태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채권을 이제 많이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가 빚이 늘어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추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는 20, 30대의 청년층에 대한 제일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쪽의 요구를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장학 정책은 실현 의지가 있을 거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0개를 100개로 줄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제가 보고 상황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위덕대학교 홍 총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연합생활관 기숙사는요. 지금 5만 원을 짓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5만 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민간 기부 연합 기숙사. 그러니까 지금은 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BTL은 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기숙사 그 비용을 엄청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낮추는 아이디어로 제가 민간 기부형 연합 기숙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 계획은 지역에 적어도 각 시도는 아니어도 대학이 밀집된 지역 권역에 우리 홍 총장님 위험원인 이 경상권 예를 들면 전라권 해서 이 민간 기부형 연합생활관을 제가 2018년도까지 5,000명 전국 5,000명을 제가 목표로 정책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민간 기금 해가지고 10,000명은 책임지겠다. 그렇게 지금 해서 15만 원 매월 월 15만 원의 민간 기부형.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거 생활비를 약화시키겠다고 이제 정책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가 문제예요. 교육부가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고 좋다고 받아들여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책보좌관하고 정책실장을 설득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전격적으로 해서 카드월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지금 재단에 그 뭐 구체적인 대기업 기부금이 있는데요. 그 기부금으로 건설을 해서 정말 대학교 바깥에서 아까 지역사회하고 대학생도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생들의 연합체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 많은 아까 우리 총장님들께서 지금 대학 내에서 아까 무크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 간 융합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김인철 총장님이 얘기한 이제 외국 대학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이 협력 상생 시스템이 저는 대학생들의 협력 시스템이 세계화 시대에 그래서 그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뭐 외국어 대학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외국어 학생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 외국어 학생들하고 여러 대학들의 학생들이 다문화권들이 이 연합생활기숙사에서 같이 활동하죠.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있는 연합생활관에는 10%를 무조건 외국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기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생들이 대학 그 간극을 넘어서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이 모델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주요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구상되고 있고 기획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